여러분, 강방천 회장이 왜 최강인지 아세요? 나이가 62세인데 뇌가 안 늙어요. 그래서 최강의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종목들 다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그 지식을 한번 우리가 흡수해보자 이거죠. 오늘도 제 친구가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찍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 과천 살아요. 우리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약간 좀 산만한 게 있어서 움직여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SF 플러스 회장 강방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가부도의 날의 유아인이죠. 실제 주인공.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강방천 회장이 IMF가 터지기 직전 원화가 너무 고평가됐다 이 생각을 한 거죠. IMF가 터지면은 달러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겠거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3,800만 원 가지고 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달러로 투자를 했죠.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줄줄이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요 IMF 당시에 뭐 증권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평가된 종목들을 투자해서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1년 10개월 만에 165억 원을 만든 엄청난 사나이입니다. 국가부도의 날에 유아인이 나온 내용하고 아주 똑같죠. 어떻게 보면 1세대 가치 투자자신데 도매급으로 같은 오해를 사기도 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미국에서 1940년대 전에 저PER, 저PBR 등의 이제 투자 방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때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PBR, 저PER 이런 거에 투자해도 수익을 내기 충분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는 단순한 논리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강방천 회장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매급으로 같이 이게 저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강방천 회장님의 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누구 느낌을 받았냐면 피터 린치, 그러니까 주변에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라 뭐 요 정도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강방천 회장님이 쓴 책을 보고 나서 이분은 1세대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최강의 가치 투자자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좀 드물죠. 왜냐하면 지금은 무형의 자산, 무형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받는 시대인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건데, 원래 사람이 늙으면은 좀 고집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저도 꼰대긴 하지만 저보다 더 꼰대이신 선배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 몇 분 만나보면 지금 이제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기업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때는 말이야, 뭐 IT 버블 때는 말이야, 뭐 지금하고 똑같았어. 그런데 다 폭락했어, 다 망했어.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강방천 회장의 지금 right now 최고의 가치 투자로 꼽는 기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글, 애플, 카카오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멘토로 삼고 싶다 하면은 시대와 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사람, 여기에 적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야지, 내 기준에 세상이 맞춰주길 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돈 벌기가 힘듭니다. 내 기준에 세상을 맞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의 부동산 가치가 2천억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나 빼고 세상이 다 잘못됐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자산 가치인 2천억을 평가받는 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 지는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다 언제 한번 튀어 올라가지고 주가 올라가면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틀리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런 자산 가치보다 무형의 가치,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맞고 혼자 세상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럼 강방천 회장님이 어떤 근거로 종목을 고르고 지금 추천할 만한 종목이 뭔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책 강방천 존리와 함께하는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책의 내용을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괜히 이래서 뭐 책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 정도로 제대로 그냥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흡수를 시켜드리는 역할을 한번 해드리겠다 이거죠. 물론 뭐 책 사실 분들 다 사봐요. 그렇겠죠? 책도 많이 사봐 주시고. 네. 기본적으로 강방천 회장은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첫 번째 선정을 하냐, 우리들이 시간과 돈을 쓰는 기업이 어딘지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요즘에는 공중파 이런 거 안 봅니다. 유튜브로 뉴스를 듣고요, 구글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저는 쿠팡으로 쇼핑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일단 유튜브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몇 초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도 거기 광고가 떠 있어요. 톡비즈라고 하죠. 그리고 주로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나 키워드 광고가 뜹니다. 그리고 쇼핑은 주로 쿠팡으로 하는데 뭐 요거는 이길 배송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풀필먼트 시스템이라는 이런 걸 갖춰 있기 때문에 배송도 빠르지만 반품도 뭐 거의 별말 없이 그냥 해줍니다. 반면에 경쟁사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걸려서 배송이 오고, 그리고 반품 한번 하려고 그러면 진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쿠팡에 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광고주분 혹시 계시면 네, 광고 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시간과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요 소비가 되는 쪽에 기업의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소비가 매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종목이 나왔죠. 구글, 카카오, 쿠팡의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그런 게 외책에 나와 있지만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글, 카카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요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소비가 바로 매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는 곳이 어딘지 이걸 먼저 보고 고르라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새로운 등장에 주목을 하라 이거예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예시가 뭐냐면은 과거에 PC방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떴죠. 뭐 우리 세대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 끝나면 스타 하러 가고 디아블로 하러 가고 이런 게 우리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가 굉장히 커지면서 아마존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인도에 고속도로가 딱 뚫리게 되면은 인도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어땠습니까? 명품주들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고요. K-뷰티 엄청나게 떠올랐죠. 이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장, 여기에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있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포집, 수소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를 실제 우리 생활에 새로 등장하고 생활을 바꾸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내용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종목 나와요. 딱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강방천 회장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고르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다 이겁니다. 모든 기업은 순이익을 발생시키죠. 그런데 설비 투자를 막대하게 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 없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억을 발생시키는데 여기에 설비 투자를 반드시 70억을 해야지만 이 회사가 유지되는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야지만 경쟁에서 도태가 안 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순이익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순이익은 사실상 30억밖에 안 된다.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액 대비해서 잉여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을 놓고 비교를 할 때 잉여 현금 흐름이 더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삼성전자, 카카오 그냥 단순하게 비즈니스 모델만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비즈니스 모델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대한 설비 투자를 안 하면 버텨낼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막대하진 않고, 그리고 일단 한번 투자를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매년 또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만 딱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만약에 매출이 똑같다 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카카오가 더 높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는 설비 투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잉여 현금이 얼마나 높냐 이걸 보자 이거고요. 네 번째는 호황과 불황이 모든 산업은 반복이 되는데 이때 살아남는 1등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나 소나 뛰어들어요. 돈이 된다 그러니까 뭐 얘도 뛰어들고 쟤도 뛰어들고 다 뛰어드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는 상태가 되면은 불황이 온다 이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애들도 뭐 마진을 낮춰가지고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살아남는 애들은 뭐냐? 1등주. 뭐 삼성전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치킨 게임을 해요. 1등 기업, 1등 주들은 가격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을 다 고사시켜버려요. 그러고 나면 또 1등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1등주를 사야만 된다. 이게 네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 경쟁을 즐기는 기업인지 아닌지 보자 이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저 같은 유튜버들이 피 터지게 경쟁을 해요. 조회수 좀 더 빨아먹으려고 막 진짜 굉장히 자극적으로 막 영상 찍고 공부하고 난리도 아니죠.
유튜버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사람들도 더 많이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경쟁을 즐기는 기업은 뭐예요? 이렇게 경쟁을 즐기는 기업은 유튜브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헬스 하시는 멋진 남자분들 네, 아니면은 헬스 하시는 예쁜 여자분들이 굉장히 야한 수영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맛집 그리고 멋집 이런 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보시면 뭐 다 엄청나게 선남선녀고 맛집이면 멋집 엄청나게 많아요.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그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바로 경쟁을 즐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랑 TSMC 파운드리로 경쟁을 하죠. 여기 또 인텔까지 뛰어들라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경쟁에서 혼자 웃고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ASML. 네, 독점이니까 얘네 기계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쟁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그래픽이 끝내줘요. 그랬을 때 혼자 웃는 기업은 어딜까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죽긴 했지만 어쨌든 막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해가지고 채굴 경쟁이 막 붙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또 웃을까요? 엔비디아가 웃었습니다. 자, 이게 5번째고요. 또 자, 6번째 조건은 뭐냐? 이익의 확장성 그리고 상품, 지역의 확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라 이거예요. 역시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 동네 치킨 가게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출이 증가하는 확장의 한계는 뭐죠? 바로 그 동네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배달을 해도 우리 동네를 넘어서면 일단 배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옆 동네 가보면 또 똑같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치킨 배달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확장성이 굉장히 낮아요. 한계가 명확한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치킨집에서 상품의 확장성을 통해서 이익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치킨집에서 김치찌개를 판다. 그러면은 잘 팔릴까요? 김치찌개는 역시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뭐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치킨집에서 김치찌개 팔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리고 치킨집에서 이제 새로운 신메뉴를 내두면 이게 무슨 효과라 그러냐면 카니발 라이징,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먹는 거예요. 원래는 반반 치킨 시키던 분이 뭐 신메뉴 간장 치킨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반반 안 시키고 시킨다는 거죠. 이제 동네 치킨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익의 확장성, 상품의 확장성, 지역의 확장성이 굉장히 낮은 산업이 바로 이제 치킨집이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죠. 뭐 카카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익의 확장성이 거의 무한대예요. 광고 그냥 끼워 넣는 때려박기만 하면 이게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거고 상품의 확장성 당연히 다양하죠. 카카오뱅크, 모빌리티부터 해가지고 엔터부터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다 이거고 지역의 확장성. 자, 일단 우리나라를 꽉 잡고 동남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역의 확장성도 뭐 엄청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성장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의 성숙기, 매도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 일단은 새로운 메신저가 나왔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좀 위험해지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상품이나 지역의 확장이 끝났다. 이미 뭐 할 수 있는 글로벌 다 나왔고, 상품 확장성도 끝났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성장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끝난 거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겠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간과 돈이 소비되는 기업을 고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등장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기업의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제외한 잉여현금 흐름이 매년 매출 대비해서 얼마나 큰가, 이게 좋은 기업이 더 비교상 우위에 있는 기업이다 이거고요. 네 번째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때 가능하면 1등 기업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경쟁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 이익의 확장성, 상품의 확장성, 지역의 확장성이 큰 기업을 골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하면 그래 1, 2, 3, 4, 5, 6, 7, 8 뭐 쫙 해가지고 이런 거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뭐 되나마나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강방천 회장님이 이 책에서 요거에 다 맞는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도 포함되겠죠. 저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맞는지 한번 볼게요. 시간과 지갑을 여는 곳이 바로 구글, 애플, 카카오 이런 식이죠. 정말 맞아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 생활을 바꾸는 새로운 등장. 요거는 조금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렇고,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좋죠.
새로운 고정비 자체가 많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뭐 막대한 설비 투자를 안 해도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지만 당연히 이 친구들 다 1등 기업들이죠. 그 다섯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경쟁을 즐기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죠. 거기에 수혜를 얻는 애들. 그리고 여섯 번째, 당연히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이익의 확장성, 상품의 확장성, 지역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강방천 회장님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저도 거의 100% 동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결론만 보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 뭐 네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 그 세 가지 살 거야. 뭐 안 올라가는지 한번 뭐 두고 보자 요놈 새끼. 막 이러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안 올라가면 너 그냥 댓글로 그냥 아주 그냥 막 융단 폭격을 때려버릴 거야 뭐 이러는 분 꼭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 강방천 회장의 그 마인드 지식을 보고 이분이 지금까지도 잘 나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이잖아요. 이 지식을 우리가 그냥 흡수를 하자 이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고르고 지금까지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그대로 흡수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자 이게 핵심이니까 종목만 딱 봐가지고 그거만 보고 올라가나 떨어지나 보자 딱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강방천 회장의 이 마인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졸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졸리 선생님은 유튜브 틀면 나와요. 진짜 너무 잘하실 거기 때문에 오해고 뭐고 없는데 강방천 회장님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뭐 틀면 나오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마인드를 알고 이러기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책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이분이 진짜 최강이다.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강방천 회장님의 한번 지식을 우리가 흡수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